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의원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식구니까. 저는 식구 아닌가요? 예? 아, 의원님도 식구 아닌가요? 식구 하시겠습니까? 아, 네, 너무 범식구를 감사합니다. 좀 감사합니다. 범식구. 네. 네. 그 식구파에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네. 입단식을 하시려면 뭐 뭐좀 세게 하셔야 되는데. 예, 뻥입니다, 의원님.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식구가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테니까요. 네. 식구로 좀. 아, 알겠습니다. 아, 취재 편의점 식구파 하실 분들 예, 많으십니다. 네. 자, 그 식구가 되려면 광고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소개해드릴 첫 번째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회사가 비슷해서요. 혜택만 챙기면 되시겠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튼튼한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고 연락 주셨다 하시면 비밀 혜택 있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떻게 인터넷 바꿀 때는 안 되셨습니까? 아니 128만 원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또 확실하게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보증을 해준다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할 광고는 좀 아침에는 조금 명구스럽긴 한데 맥주 친구입니다. 예, 오늘 불금이어서요. 네, 불금이라서 이 상품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요새 오늘 편의점 필수품 하나인데요. 바로 맥주 친구 바베큐 오징어입니다. 함께 드셔도 좋겠습니다. 이거구나. 예, 보통 오징어채는 딱딱하거나 씹어도 안 넘어가는 살짝 고무줄 같은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맥주 친구 오징어는 우리만의 비법으로 부드럽게 한 번 더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감이 훨씬 깔끔하고 씹으실 때 쫀득쫀득하면서 질기지 않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베큐 오징어가 시중에 파는 것 중에 인공적인 부담스러운 향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런데 자, 요 맥주 친구는 바베큐 향이 과하지 않다고 합니다. 딱 오징어의 비린내만 잡아줄 정도로만 조미를 해서요. 오징어 본연의 고소한 맛이 살아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베큐 오징어 4봉에 싸네요. 19,900원입니다.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 해드리고요.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이렇게 딱 남겨주시면 땅콩 100g, 예, 땅콩 100g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이 바베큐 오징어가 맥주랑 진짜 잘 맞는 이유가요. 짭짤함이 과하지 않고 고소함이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오징어랑 땅콩, 맥주에는 역시 맥주 친구.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 바베큐 오징어 바쁜 하루 끝에 한 잔이 필요하실 때 정말 좋은 친구로 추천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식감이 다르네요. 그래요? 이따 저녁에 맥주 한 잔에 맥주 친구.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무알콜 맥주를 좀 준비할까 하다가 잘 안 맞는다. 아침에 과하다. 그래서 저희가 무알콜인데요? 무알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다음에 좀 아니 준비해볼까요? 먹으니까 맥주 생각이 나요. 죄송합니다. 짭짤해서. 물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맥주 없어도 좋네요. 그러세요?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물 먹여.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게 자 말이에요. 우리 우리 김용남 의원님 지금 새 정부에 어디든 가셔야 된다. 예, 빈자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 예, 빈자리가 꽤 많은데. 예. 물 먹인다라는 의미가 몰랐습니다. 예, 좋은 자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12.3 비상계엄 벌써 다음 주가 일주기가 돌아오는데요. 뭐 일주기 하지 마라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일주기라고 하냐 이렇게 비판도 하시는데요. 의원님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시죠? 생생하죠. 네. 제가 그날 상갓집에 조문을 하고 있는데 아니 문자가 들어왔어요. 계엄 빨리 와라.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지나갔죠. 근데 또 와 네. 당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야. 말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이게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네. 그래도 얼른 달려갔죠. 네. 그때 또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방송하고 네. 근데 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또 군인들이 못 넘어가게 하고 결국 넘어갔죠. 의원님을요? 예, 넘어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쪽에서 그렇게 했지만 젊은 군인들이 네.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국힘을 제한 모든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로 모든 걸 걸고 했기 때문에 계엄이 정리됐는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를 떠받쳐준 분도 으쌰 모든 걸 걸고 함께 한다라는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포함해서 큰 틀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언론 덕분에 12.3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취재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살짝 미스코리아 같은 인사 말씀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은 있어요. 그 예전과 다르게 이게 대한 언론이 띠로 쭉 형성이 24시간 돼 있어서 그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온 많은 그 국민들께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좋은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속보를 들으면서 함께 연대한 덕에 우리가 이 12.3 비상계엄의 고비를 넘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의원님은 좀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일주.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사실 정신이 없었죠. 뭐 맞습니다. 작년 12월 3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벌어진 비상계엄 내란이었죠. 그 이후에 탄핵 소추 소추가 또 12월 7일 날은 아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적수 부결됐었죠. 부적으로. 예. 그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이후에 4월 4일 날 탄핵 선고까지 온갖 일이 다 있었잖아요. 이거 네. 안 되는 줄 알고 또 그러니까 일단 재판관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맞아요. 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뭐 재판관이 계속. 안 채워져서 이 상태로는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해갖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줄줄이 이어지면서 제 인생에서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최근 1년을 약간 도둑 맞은 느낌이에요. 네. 1년 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광주에서 의원님이 갑자기 딱 아, 등장해서 저분이 민주당의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함께 하시기로 딱 결심하셔서 하는 순간 야 이제 진짜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도 나는데요. 근데 우리 김영남 의원님이 도둑 맞은 느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어쨌거나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었다. 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시민들이 일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 언론 말씀하셨는데 대한 언론이 주류가 됐잖아요. 용산 지금 취재 가시잖아요. 아유 무슨 주류가 됩니까, 의원님 저희가. 아니 저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예. 정상적으로 그리고 예. 또 새롭게 나아갈 길들을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란 청산 제대로 하고 새로운 길들 열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럼요. 예. 여전히 좀 그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있고 내란 재판이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띄엄띄엄 아니라 꼼꼼히 다시 다지면서 좀 봐야 되는 이슈들이 많아서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검찰이 어제 그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를 했어요. 항소 포기를 하면 되는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일단 본질적으로 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방금 전에 또 남부지검장 입장이 나왔는데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나경원 의원 등은 그 뭐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요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림 아니 그러니까 의원께 먼저.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이 어제 자정까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검찰은 항소 포기가 확정된 것이고 네. 아마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 그 의원들은 어젯밤에 항소장을 냈을 겁니다. 변호인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서는 불이익 변경 원칙에 따라서 1심 형량보다 같거나 줄어들 가능성만 남은 거지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진 거예요. 검찰이 그렇죠. 예. 항소 포기를 하면서 그리고 원래 그 항소 기준은 그 형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네. 이 경우에 이제 검찰 구형량은 징역형이었잖아요. 대부분. 근데 벌금이 선고됐잖아요. 네. 이것처럼 형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소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항소해야만 한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원칙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이게 원칙이 무너지면 여기저기서 다 욕 먹는 거예요. 네. 예. 예. 지금이 딱 그 모양이다. 그 모양이죠. 예.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 행위는 다 법적 근거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검 A규 제 14조로 알고 있는데 형종이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해야만 됩니다. 근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당연히 이건 징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징계받아야 된다고요? 그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어디까지 둘 거냐.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대장동이랑 비교를 하지만 대장동 같은 경우는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형종 달라진 경우입니다. 근데 이걸 안 했습니다. 항소를.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저는 뭐 징계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까지도 현재까지도 정치 검찰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왜 검찰이 해체돼야 되는가라는 걸 하나의 보여주는 네. 또 다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의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선고도 좀 나오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예. 어떻게 검찰이 어떻게 구형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똑같이 글쎄, 근데 할까요? 사안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국힘의원들은 그때 감금하고 그렇죠. 예. 그것도 있었고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네. 국회법 위반 혐의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 몸싸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그 일종의 공동 폭행 내지는 네. 공동 상해 네. 뭐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특수자가 붙겠습니다만 네. 그 죄명도 다르고 이제 그 행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구형량이 벌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죠. 근데 네. 다만 예. 그때 김승희 의원인가요? 네. 그 식약처장 출신 네, 네, 네. 그 비례대표 하던 분이 그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서 예. 뭐 골절상을 입었다. 전치 6주 상해. 그래서 6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해서 그게 그 폭행과 상해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 네. 통상 6주 상해에 합의가 안 됐으면 네.
보통은 징역형 구형 사안인 건 맞죠. 징역형. 예. 네. 근데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못 없는데, 들었어요. 근데 누가 합의해야 될지를 잘 특정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누가 누군지 이게 감별이 식별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대상을 넘어졌다면 넘어지는 과정에서 뭐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면 누가 밀어서 아니면 누구의 어떤 유형력의 행사로 그 골절상이 일어난 거냐 이게 특정이 잘 안 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를 봐야 되나? 내가 왜? 뭐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여러 가지 다 감안하면 벌금형 구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당하게 의안을 접수하러 가는 것을 국힘에서 막은 거잖아요. 네. 물론 제가 김승희 의원처럼 그런 피해를. 피해도 있었지만, 근데 그걸 몸으로 막으면서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어저께 어제 지난번에 나경원 뭐 의원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게 뭐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뭐 입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야말로 사적 이익과 관련된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기소될 만한 사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네. 여전히 고민되는 지점은 이건 당연히 전 무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정치 검찰이 이중적 잣대로 네. 또 이것을 바라보면라는 걱정도 동시에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 이제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 사건에는 항소 포기했다고 막 집단 반발하고 검찰이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냥 수용하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그 문제 의식도 국민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약간 선택적 뭐 표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분위기가 좀 바뀐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그것도 이제 원칙적으로 기준에 의하면 항소 대상인 건 맞아요. 네. 일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그때 항소 포기가 이루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설명을 요구한다고 하면 김태훈 네, 남부지검장. 검사장한테 왜 항소 포기했냐고 설명을 요구를 해야겠죠. 이걸 대검의 어떤 사전 보고 내지는 지시까지 받았을까? 뭐 네. 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근데 확실히 지금 뭐랄까 그런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엔 아예 그냥 그냥 풀이 죽어 있는지 뭐 어쨌는지 하여튼 뭐 미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한국갤럽에서 이번 주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긍정 60, 부정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긍정 60, 이번 주에도 긍정 60. 지난주에는 부정이 30이었고 이번 주에는 31로 나왔고요. 재밌는 포인트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통령 잘한다, 잘하고 있다가 46,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40.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보다 잘하고 있다가 앞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도 대통령 직무평가 잘하고 있다가 60, 못하고 있다가 25. 뭐 이런 까닭인지 박형준 시장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갑자기 느닷없이 나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잘하고 있다 57, 잘못하고 있다 34. 인천, 경기 잘하고 있다 60, 잘못하고 있다 33.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가 상당히 압도하고 있고요. 중도층 보겠습니다. 정치 성향에서 중도층 잘하고 있다 64, 못하고 있다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평가에 대해서 외교가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43입니다. 외교가 플러스 9해서요. 43이 잘하고 있다고 했고 부정평가 1위는 민생경제인데요. 14%가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무당층 26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주보다 더불어민주당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43, 이번 주 42로 됐고요. 국민의힘은 24, 24 전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그 40대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62%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0대에서 12%로 지지율이 나왔고요. 보수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55, 그리고 진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67, 그리고 중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5, 국민의힘 15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두권 의원님 먼저 들을까요? 예, 지금 유의미한 게 대구 경북에서 46%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엔 더 유의미한 건 중도가 대통령 잘하고 있을 때 64, 힘들어 26이잖아요. 사실 이게 상징하는 게 현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평가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돼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네. 박형준 부산시장이 사과해야 돼.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란 관련된 부분 사과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사과해야 돼라고 하지만 네. 속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한테 진심으로 좀 사과하는 모습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 빨리 함께 힘을 모아서 정리하고요. 지금 민생이 14% 나왔다고 하잖아요. 부정적인 평가가. 그러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민생 포함해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힘을 좀 모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금 국힘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네.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여론조사 보면 30%대를 못 넘었습니다. 30%대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이런 걸 보면 아마 지금 국힘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 메시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서울시장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할 거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 여론조사 결과가 네. 보여주는 나름대로 하나의 발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는 이유라든지 뭐 큰 틀에서 네. 윤 어게인 이제 그만해야 돼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이 다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초선 의원들 20명 정도가 그 장동혁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집단행동하겠다. 그래서 집단행동의 내용이 뭔가 알아봤더니 본인들이라도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건데요. 이거 너무 수위가 낮은 거 아니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좀 집단행동의 과거에 뭐 그때 있었잖아요. 남원정 뭐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할 때 막 세게 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의 초선 의원들 20명?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교체가 가능하냐라는 또 현실적인 그 의문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코어 그룹은 친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그 친윤 세력의 등에 업혀서 당 대표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네. 초재선 의원들은 약간의 위기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른바 이걸 들어 엎을 수 있느냐 네. 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서 당 대표 물러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 체제를 붕괴시키는 건데 네. 지금 최고위원들의 구성 면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할 리가 없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더 세게 발언하죠. 그러죠. 예. 뭐 그 김재원 최고라든지 예. 등등 예. 해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고. 자꾸 사과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과할 만큼 충분히 했는데 뭘 더하냐. 할 만큼 했다 했다. 뭐 이러니까 네. 황당한 거지. 들은 기억이 그렇죠.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과를 제대로 들은 기억이 맞습니다. 없는데 예. 뭐 이미 했다고 우기니. 근데 이런 식으로 초선 의원들이 뭐 자기들만이라도 사과를 하겠다는 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봐요.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그립감은 점점 약해질 거다. 네. 약해지는데 예. 그렇다고 교체될 거냐? 음. 그건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예, 저는 장동혁 대표 사과 안 하면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이 집단 행동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말은 뭐 그럴 듯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뭐 김재석, 김용택 의원 포함해서 이분들이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대외적인 정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난 국감 때 포함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된다. 그게 아니면 그야말로 쇼에 불과하다라는 네.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신장식 의원은 그 탈당해라 20명. 뭐 그렇게 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뭔가 좀 이 당이 바뀐다라고 보이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뭐 말만 가지고 무슨 진정성이 있겠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오늘 국민의힘이 대구로 갑니다. 대구로 가서 대여 공세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장동혁 대표가 장외 집회를 열고 대여 공세 최고조에 올린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자신 없으니까 영남만 계속 계속 다니는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좀 전에 여론조사 발표하시면서 대구가 46%라고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저는 이 흐름을 예, 못 읽고 있다. 못 읽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구 일정을 시작으로요. 내일은 대전, 30일은 강원도 원주, 12월 1일은 인천, 그리고 12월 2일은 용인 이렇게 다닌다고 하는데요. 지역에 뭐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한 지역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네. 후반부는 맨날 영남만 다닌다는 소리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끼어 넣은 것 같은데 네. 당원들 총동원하겠죠. 그 지역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한다 그러면 네. 인천에 그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한 6명인가 있을 거예요. 예. 국힘이 그러니까 그 특히 현역 의원이 있는 그 당협에서 총동원을 하긴 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지지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좁히는 효과는 있겠죠. 네. 야 지금 뭐 1년 됐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윤석열 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뭐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의원님 예를 들면 인천에서 한다 그랬을 때 인천에 있는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서 모입니다. 오늘 제가 대구에서 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모일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형태의 집회를 하는 거다. 인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윤석열 탄핵 싸울 때는 우리 당도 갔죠. 근데 우리 당 당원들은 한 10분의 1도 안 되고요. 대다수가 시민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금 국힘에서 하는 집회는 그야말로 국힘 당원들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이는 건데요. 네. 우리 탄핵 해야 된다 했을 때는 네. 그야말로 시민들 중심이었고요. 민주당 당원들도 시민의 일원이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그게요. 그럼요. 근데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전국 동원이 어려운 게 어쩌다 한 번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렇게. 근데 이거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게 전국에서 동원하려면 그 버스 대절해야 그렇지. 되고 예. 또 오고 가는 중에 도시락이라도 줘야 먹어야죠. 되지. 김밥 줘야죠. 예. 그 당협위원장들이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원외위원장들 현역은 그래도 덜 하더라도요. 네. 원외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딜레마죠. 딜레마다. 그럼요. 예. 예, 자. 고육지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12.3 비상계엄 이제 일주기가 돌아오면서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이거 다시 또 여론이 환기가 되니까 거기에 좀 맞불 작전 비슷하게 이렇게 집회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윤 어게인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게요. 예. 한심한 거죠. 예.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그 여기 수도권 초선 의원들인 것 같은데 뭐 그 장도혁 대표한테 계엄 사과라고 요구하는 의원들이 뭐 김용태 의원이나
뭐 누구죠? 김재섭. 김재섭 예. 등의 이제 의원들인데 이게 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당장 수도권에서 선거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장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등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일 신기한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서 자기의 정치 행보가 좀 넓어질 수 있고 또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이렇게 극으로 가서는 곤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선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일단 그 나경원 의원은 네. 오세훈 시장하고 여러 번 붙었어요. 제 기억에 2010년경부터 계속 붙었던 것 같아요. 네. 서울시장 경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재선 도전할 때였으니까 몇 년도인가 그게 뭐 계속 2012년도였던 모양이네요. 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안 이길 거다 이렇게 아니. 전망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번에는 룰을 바꾸겠다고 하잖아요. 네, 룰. 네. 네, 룰 변경.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붙었을 때 그때 5대5 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당원 50, 여론조사 50. 50. 근데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많이 앞섰는데 예.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많이 앞서갖고 합치니까 대략 한 5% 차이로 오세훈 네.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 준비기획단의 안대로 당원 70%, 여론 30%. 더군다나 그 여론에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예. 국힘 지지층 내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하면 어떻게 될 거냐 모르겠어요. 이거 붙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붙어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룰이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는- 처음부터 다시니까 근데 이게. 국민의힘은 누구를 만들려고 할 때 꼭 룰을 바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여론 조작이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여론 조작 때문에 내가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주 냉정하게 보면 나경원이 나왔다. 그럴 때 내란 청산 그리고 친일 청산 이게 전 주요 프레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뭐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간을 띄우지만 경선은 가능하지만 경선은 가능하지만 예. 실제로 나올 거냐 예. 그리고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전체 선거판에서 서울시장이 누구냐가 상징적인 그리고 또 네. 선거 흐름을 잡아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네. 나경원을 끌어들여서 선거판을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지방선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네. 또 국힘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나경원 의원에게 서울시장 후보 주는 거는 예.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갑재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고 이제 명멸하는 과정으로 갈 거다.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그 나경원 그 의원에 대한 소송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명태균으로 인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기소가 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구속 기소는 몰라도 불구속 기소의 가능성은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오세훈 시장 기소된다. 예. 네, 불구속으로라도 기소될 거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게 경선 내지는 본선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거냐. 네. 분명히 악재죠. 호재일 수는 없는 것인데 네. 어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악재인데 그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까는 가늠은 잘 못하겠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지금 창원지검 수사 특검의 수사도 거의 정리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부탁한 적도 그리고 또 받은 적도 없다고 하지만 예. 명태균 씨는 계속 부탁 받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작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도 불구속 기소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 그게 근데 제가 보기엔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경선까지
때까지는 오세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본선 갔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지방선거의 흐름의 영향을 방향이라는 미칠까?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까? 이 예.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명태균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대중의 신뢰도가 약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 네. 그 부분에서는 아니 기소는 되는데 그 자꾸 꼼짓 등장하면 닮아나. 등장할수록 뭐랄까 이게 네. 이게 좀- 확실하게 뭔가 네. 있는 게 아닌 거 네. 아니야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신뢰를 크게 못 줘요. 그게 제일 큰 거지. 문제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그 의원님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민주당 그 1인 1표 예, 가지고 상당히 뭐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은 최고위원 회의하다가 뭐 고성도 오가고 그랬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1인 1표를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뭐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냐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냐? 이 부분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큰 틀에서 1인 1표제는 본인이 소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청래 의원은 평의원 때부터 1인 1표제로 가야 된다라는 게 본인 소신이었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재명 대표도 큰 틀에서 당원 주권 강화라는 입장에서 길게 보면 1인 1표제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네. 마지막에 대표 때 20대 1로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현 총리인 김민석 의원도 네. 당원 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1인 1표제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 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 전국 정당화라는 가치 이거는 1인 1표제만큼이나 중요한 거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포함해서 큰 틀에서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라는 명분과 원칙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룰 거냐에 대한 고민과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전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고 대의원이라는 역할의 재구조화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당원들의 그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네. 질적 성장 담보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 당원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당원의 우리 각 지역위원회 포함해서 당 활동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과 약간의 뭐 그 소수 의견이었지만 소위 말하는 지역위원회 부활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좀 연동해서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1인 1표제를 한다고 하면 네. 이게 대의원들은 지금 직책 당비가 다르잖아요. 예예예. 그거 왜 조정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아니 그래서 당비 조정 이 중요한데. 아니 그래서 전 직책 당비를 내려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면 1인 1표제가 되면 대의원제 폐지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일부 당원들 시민들이 하지만 사실은 대의원제는 유지한다. 그리고 대의원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을 한다라는 거지 대의원제 폐지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 책임과 권한은 같이 가야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인 1표제가 되면 대의원들이 그동안 사실상 20표의 값어치가 있던 게 이제 20분의 1로 줄어서 당원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 권한은 이제 20분의 1로 줄는데 예. 그럼 그래서- 책임도 20분의 1로 예. 줄어야지. 왜 그래서 권한만 줄이고 책임은 당비는 안 그대로라고 줄이냐. 뭔가 좀 이상하다. 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의원 현재 중앙위원들의 역할을 대의원들한테 줘야 된다. 아니면 대의원들이 여태까지 그 우리가 선출 대의원도 원칙적으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역위원장의 입장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대의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의원들도 선출하는 걸로 좀 바꿔야 된다든지 그리고 대의원에 대한 역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 고민도 이번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취재해 보니까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게 그 전체에 만약에 민주당 당원을 100%로 하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소수의 인원들이
뭐 국정농단이면 국정농단, 그 다음에 이제 내란이면 내란, 지역에서 집회하고 막 하는데 사실 많은 시민들을 모으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엔 대의원들이 이제 그런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많이 없고 똑같아지면 지역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역위원회 자체가 그 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냉정하게 보면요, 저는 그 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우리가 당원들이 우리 안양 민주당 만안 지역 같은 경우도 한 5천 분이 넘습니다. 그러나 당 활동, 당이 여러 가지 그 행사나 네. 그리고 당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분들은 대의원들이다. 대의원들 중심이거든요. 예, 예. 온라인 당원들은 당에 대한 정체성도 있고 네. 최선을 다해서 당의 입장 기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지만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소위 말하는 대구 경북 포함해서 우리 입장에서 전략적인 지역 그리고 상대적인 좀 취약 지역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지역은 당 자체 조직이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다라는 네. 부분까지도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뭐 제 입장이기도 하지만 상당수 의원 포함해서 네. 우리 당에 함께 고민하는 당원들의 나름대로 좀 가장 큰 고민 사항입니다. 네. 그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아까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했지만 내란 청산의 과정에서 뭐 재판도 지금 직위원 판사에 의해서 형해화되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뭔가 찜찜한 가운데 1년을 보내고 내년이 되어서도 또 내란 얘기를 내란 청산, 내란 심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면 이건 좀 매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실제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무엇 때문에 내란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표징이 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사실상 수사지휘, 뭐라 그래야 되나, 인사권 침해, 뭐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나 싶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냥 그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은 김건희였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네. 공식적인 직책은 없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범죄 혐의자가 네. 그때는 명백히 혐의자였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 중인 상태였고 명품백. 뭐 명품백 의혹도 제기되고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막 다그치잖아요. 네. 내 사건 좀 어떻게 되는 거야? 똑바로 해라. 네. 그러면서 다른 사건 갖고 좀 덮지 뭐 하냐 너. 예. 그러면서 그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서울중앙지검 팀이 그때 해체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갑자기 인사를 낸 네,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5월달에 무슨 검찰 인사를 해요. 그때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5월에 인사하는 건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없던 일이다. 네. 뭔가 있다. 네. 그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뜬금없이 그냥 예. 인사를 해버려갖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하고 차장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거든요. 예.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사실은 기본을 모르고 근본이 없는 사람이 사실상 결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네. 공직 경험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결정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 결정이에요. 대한민국이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 행위를 할 때 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고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네. 김건희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의 당사자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인사 관련 얘기하고 그리고 누구 좀 어떻게 해봐라라고 예. 얘기하고 그야말로 수사의 지침까지 다 준 거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엄청난 국정농단이다. 심각한 국정농단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것과 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번 내란의 가장 큰 기획자가 누구냐? 윤석열 씨는 계속
김건희 여사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내란의 기획자가 김건희다. 네, 김건희도 내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쭉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면 23년 12월에 당시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이죠. 24년. 23년 12월에 23년 그렇죠. 12월, 예. 23년 12월 거의 말일쯤 예. 비대위원장으로 돼서 가죠.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네.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24년 1월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안가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호출을 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JTBC 단독 보도이고요. 그리고 1월 17일에 그 유명한 김경률 회계사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얘기가 엄청나게 이제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1월 23일 눈발이 날리는 서천 화재 현장에서 폴더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시 이제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폴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24년 5월 2일 날 이원석 총장이 면품백에 대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4일에 박성재 장관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그리고 5일에 김건희, 박성재 텔레그램을 통해서 뭐 등등 왜 김혜경, 김정숙 수사 안 하냐, 김명수는 왜 수사 안 하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하고 그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5월달에 4차례 통화가 이어지고 등등 한 다음에 이제 5월 15일에 김건희, 박성재가 텔레그램을 새벽 4시에 해서 이원석 총장과 관련된 정보지를 보내고 아침 8시에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사건이 정리되는 듯한 모양새가 되니까 5월 16일에 김건희 씨가 153일 만에 캄보디아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개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시끄러울 때는 싹 숨었다가 자기 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되면 등장하고 이게 계속 되풀이 반복되던 3년의 임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을 김건희 씨 사건과 관계돼서 계속 쥐고 흔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진실이죠. 예. 사실은. 예. 그 인사권도 사실상 전횡을 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조직은 없어질 운명에 처하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그 잘못했어요. 그때 아무리 그래도 네. 그때 저항을 했어야지. 검찰이. 예. 예. 그때 들이받았어야지. 7초 그때. 침묵으로 끝낸 거잖아요. 이원석 총장. 그렇죠. 예.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전보되면서 그 고검장으로 부산 이제, 고검장으로 이제 갔고 그 다음에 말이 없죠. 네. 예. 근데 사실 이때 이런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주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그때 사표 내고 던지면서 저항을 했어야지. 예. 7초 근데 침묵만 할 게 아니라. 침묵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 너 절로 가 그러면 그냥 가고. 슬쩍 비켜갖고 거기 가갖고 침묵으로 하니까 그다음부터 정말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말 잘 듣는 애들 앉혀놔갖고 야 뭐 조사는 뭐 해갖고 그냥 뭐 니들이 와 해갖고 휴대폰 다 빼서 그러다 망한 거죠. 뭐. 무혐의 종결. 예, 근데 침묵은 또 다른 동의입니다. 또 다른 인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 그 당시에 수뇌부 포함해서 현재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 체제에서 그 검찰 수뇌부들은 다 오늘 이 검찰을 이 꼬라지로 만든 저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정치 검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힘은 정치 검찰이었다. 저는 고려 시대 때 무신의 난처럼 버금가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도 사실은 윤석열을 정권으로 한 정치 검찰이 카르텔 속에서 정치 검찰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 3년이었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내란 특검 팀이 이 그때 당시에 부역했다고 의심받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이 검찰의 핵심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등에 대해서 실제로 참고인이라도 불러서 조사를 할 거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질 거냐. 지금 내란 특검이 2주 남았거든요. 예, 14일 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종결이 될지 경우에 따라서 용두삼이 결론이 나면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할 것 같거든요. 저는 내란 특검의 수사에만 다 온전히 기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다음 달 14일로 이제 종료되는 거고 네. 앞으로 남은 거는 항시적인 국가수사기관, 네. 예를 들어서 국가수사본부라든지 아니면 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공수처 이렇게 나눠서 해야겠죠. 네. 뭐 특검을 또 새로 발의해서 통과시키거나 기간 연장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제는 정상적인 상존하는 국가수사기관에서 나머지를 이어받아서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게 내란 특검 수사도 박성재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번 연거푸 기각되면서 거의 거기서 그냥 막힌 듯한 느낌이거든요. 수사가 막혔다. 예. 네. 더 치고 가야 되는데 네. 그 이후에 그 뒤에 남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근데 뒤로. 그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수사가 어째. 근데 이제 저는- 국수본으로 가면은 기소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기소를 할까 그리고 영장을 내줄까 뭐 이런 등등의 고민들이 있어서요. 저는 예. 일단 사실은 그 검찰청 해체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특검이 약간 좀 기조라든지 적극성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용두삼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밝히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최병 특검은 사실상 정리가 된 거잖아요. 오늘 발표를 예, 예. 합니다. 그렇기 수사 때문에 결과를. 저는 이 최병 특검은 빼더라도 김건희 씨 포함해서 내란 특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어쨌거나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장한다 그렇게 입장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 연장론으로 가는 연장을 연장을 한 새로운 특검법안을 다시 내는 발의해야 그런 거죠. 예, 예. 그게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 새로운 특검을 다시 통해서 발의한다. 예,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 뉴스네요. 그동안 입장이 아직 안 나왔었는데 당 차원에서 이게 되는 건가요? 공식적인 지도부처럼?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 우리 그 김병기 원내대표 포함한 지도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판단은 예. 그 지금 있는 특검으로 수사가 미진하니 새로운 신설 특검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아니, 그냥 재수사? 큰 틀에서 특검 연장이라는 입장에서 예. 기간이 이제 끝나니까 기간 연장을 또 한다? 그렇죠. 예, 그런 입장. 예. 기간을 그러면 얼마나 연장을 하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한 건 아니지만 예. 그 부분까지도 근데 쉬었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연장해야죠. 지금 예. 2주밖에 안 남아서 예. 그러면은 지금쯤은 다 논의가 돼서 연장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입장은 네. 일단 미진한 부분 포함해서 예. 다시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라는 입장을 알고 아직 있습니다. 법안 발의도 안 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날수로 계산할 때 가능한가요? 그러게. 2월 14일 이전에?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2월, 12월. 그러니까 12월 14일. 2주 남았어요. 네. 근데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처음부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되려면 지금 이미 예, 연장이 그렇죠. 됐어야 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마무리되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국회가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들으신 바로는 예, 제가 알기에는 원내 그런데 이 지도부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네. 답답하다고 지금 댓글창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국민들도 지금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재판을 통해서라도 1심이라도 딱 결론이 나면 괜찮을 텐데 당장 그 다음 달 아니죠. 1월 18일 내란 수계 윤석열 피고인의 지금 구속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 풀어나겠죠? 그럼요. 일반 네. 이적죄로 추가 기소된 건이 있기 예, 때문에 불가능하다. 사실상 저는 뭐 구속 기간은 1심 구속 기간은 6개월이 연장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별일 없겠죠.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구속 만기로 이제 구속 연장이 안 되고 네, 풀려나잖아요. 예, 그럼 국힘은 지방선거 진짜 망해요. 제가 보기엔 PK, TK도 위험해요. 그래서 그걸 제일 떨고 있대요. 아, 국힘 쪽에서는 제일 무서울 거예요, 윤석열 그게.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 우리 선거 다 망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국힘이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런 뭐 정치적 그 입장 유불리에 따라서. 예,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풀려날 리는 없다라는 게 뭐 법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사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뭔가 미진한 것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게 참 답답한 국면이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로비의 배후가 뭔지 누군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뭐 깔끔하게 나올지에 대한 것도 있고 김건희 특검에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영역들이 여전히 많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를 김건희 특검 28일에 끝나는데 다음 달.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특검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네. 부분들까지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런 걸 다 종합을 하면 예. 특검을 연장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 국수본에 저는 그렇게 넘겨가지고는 생각합니다. 국수본이 수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수사 방해가 있을 수 있다. 뭐 검찰이 뭐 영장을 안 내줄 수도 있고요.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거 뭐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 말씀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아유 다음 주가 12.3 일주기인데 많이 답답함은 있다 여전히 뭔가 좀 해갈되는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저희 제작진께서 올려준 내용이 있는데요. 국수본이 맡게 되면 영장 발부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검찰이 기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뭐 근데 검찰 인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사실은 네. 지금 제가 보면 검찰총장 임명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예 안 하고 뭐 어차피 내년 10월 1일이면 끝나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서울중앙검사장을 비롯한 간부 인사는 일부 했잖아요. 네. 진영을 새로 좀 갖추면 어차피 지금 연초에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연초에 하는 정기 인사죠. 이건 정기 뭐 인사. 5월에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인사가 아니고 예. 원래 인사가 있던 거니까 연초 정기 인사를 통해서 좀 새로운 진영을 진영을 갖추면 네.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원래 그렇게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제2의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뭐 민주당 안에서 잘 판단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여야가 배당세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50억이 넘으면 30%를 신설하기로 했다. 어떻게 보세요? 기본은 25%로 가는 건가요? 네 그런 모양인데요. 예. 기본은 25%란 얘기겠죠. 그래서 예. 배당 소득이 50억을 넘는 경우에는 30% 그러니까 를 지방 과세한다. 소득세까지 하면 33% 구간이 예. 될 텐데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부자 감세 주장 때문에 이렇게 좀 수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회장님들은 배당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주식 양도하면서 양도세 내는 게 더 싸거든요. 세율이 더 낮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25% 과세로 가니까. 예. 근데 어차피 배당을 50억 이상 받는 사람들은 다 회장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배당 약간 아쉬웠다. 약간 하려면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 그 회사에 사내 유보금으로 계속 쌓아놨다가 뭐 대부분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뭐 사정 때문에 팔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럼 배당 소득세 내는 것보다 그냥 팔 때 주식 양도 소득세 내는 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 논리 이런 거 프레임 때문에 정무적 고민하는데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원칙
그리고 좀 더 정밀한 타겟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관련해서는 내주에 또 전문가분들 모셔서 구체적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